구독, 좋아요. 백지원 나경원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변인직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다시 전상근 부대변인. 전상근 부대변인으로 이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나요? 예. 국민의힘 경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경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는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한 가지 받아봤었는데요. 거기서도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요? 나경원 후보가 큰 격차로 선두에 있었는데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고, 저는 항상 이것은 제가 지난 경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 말이지만,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100%라는 룰을 왜 사용하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여조 비율이니 뭐니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분탕을 이제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당대표는 당연히 100%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지키고 가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 역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내놓은 후보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론조사 100%라는 것은 결국에 이 자칭 보수 정당들은 항상 좌익들이 주도하고 있는 포퓰리즘 구도에 이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저는 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국민에게 이런 리더를 내놓고 이 리더를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 여론이 흔들흔들거리면 그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사람을 내놓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한국의 보수 진영의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 사실 지금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을 선동했던 한동훈 후보라거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부역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 개인에 대한 충성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그 장면 자체가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패배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인데, 이 와중에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탄핵을 선동을 했었던 세력을 어떻게 애초에 컷오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보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론조사 비율 100%라는 것이 사실 납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최종 4인의 4강에 든다고 하더라도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도 없이 4인의 이름만 호명을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아직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지지층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되네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은 바로는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그 차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지지율 차이가 1%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그 간발의 차이로 4강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경선 룰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탄핵 관련된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경선 후보로 나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좀 느껴졌던 여러 가지 아쉬움을 직접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있으세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지층 외에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가 23년 정치를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좌파들이 특히 악질적으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여성이라는 그 점을 악용을 해서 악질적인 프레임을 많이 씌워왔습니다. 아무래도 강점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인물은 흠집을 내놓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데요. 저도 이런 부분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나베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 XX 이런 식으로 욕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해서 아주 한 10년 전부터 훨씬 더 전부터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왔었고 그 1억 피부과라는 말도 안 되는 좌익 언론인 시사인에서 만들었던 낭설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에 얼마를 사용하든 본인이 무슨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사비를 사용했다면 그런 여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제대로 방어를 해줬느냐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적이 저는 되어왔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보수 우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적을 단 한 번도 옮긴 적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방치하고 사실 이분들이 가치가 정립된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라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견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안팎으로 견제를 받아왔다 보니까 그런 악랄한 프레임을 벗겨내는 것이 사실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이 원활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악랄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좌익들이 공격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유독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집중포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공중파나 이런 데서 민주당 패널과 이야기를 해도 총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공격했었던 것이 나경원 의원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감을 느끼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것들이 안팎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뻐꾸기죠. 뻐꾸기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남의 둥지를 약탈해 오면서 이제 목숨을 연장해 왔던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 때문에 정치한다더라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몇 번의 국회의원직을 했든지 그런 것들이 정치인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본인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어필이 되고 사실 셀럽놀이와도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납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직접 선동을 해왔던 세력들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경쟁력 있는 후보처럼 오히려 띄워준다거나 이런 사실 그런 작업된 기사들을 보면 이제 저희는 알거든요. 공보 업무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아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정말 제도권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한 것인가 저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론도 느꼈었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군들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령 미국의 공화당이라거나 영국의 보수당에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정당들의 당수가 될 만한 정책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 전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분들에 대해서는 유독 당에서도 굉장히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뭐 잘 쓰지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들이 내부에서도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지금 한국 정치의 구조 자체가 가치를 중심으로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순진할 정도로 투쟁해왔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용하고 팽시키는 장면들 그리고 여론조사 100%라는 것에 저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구도를 원했던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의 구도를 만들고 결국 이 구도를 결승까지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력이 어떤 자리를 가지고 가게 되든 누가 승리하든 이 구도에서 합리화하기 위한 애초에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A조, B조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진행이 굉장히 이상했었는데요. 그 진행할 때도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니 많이 하는 질문을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각 후보들의 가치를 퇴색시킨다거나 또는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조차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간 나경원 의원이 23년간 정치를 하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은 했는데 곁에서 보면서 더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꼭 돕고 싶었는데 이번에 도우면서 그동안 느끼셨을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꺼내지 못하셨을 그런 고충들도 많이 받고 앞으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제대로 된 우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투쟁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8강에서 4강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제 4강에 진입했을 때 경쟁 양상이 또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도 1차 경선과 다른 2차 경선 새로운 양식이 진행될지 어떤 모멘텀이 뭐 새롭게 생길지 이것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언론에서는 뭐 탄핵 찬성파, 뭐 탄핵 반대파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를 그렇게 2대2 구도로 지금 짜고 있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데 사실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었다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억지 구도를 짜기 위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비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은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거리낌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내뱉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가치적인 중심도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선에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의 수가 굉장히 빤한데 국민들께서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선 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가령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좌파적인 정책, 지금 뭐 이슬람에 대해서 용인을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조언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1위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포지션이 홍준표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인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대선에서는 인지도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지도에서 압도적인 사람이 지금 저는 홍준표 후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서도 그냥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가령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뭐 양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도 이미지에 손상이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습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가 좀 많아 보이는 인물은 전 홍준표 후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령 우리가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 좌익 언론에 대해서 딱 쳐버리는,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다거나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강점이 되는 사람 홍준표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핵 정국에서 과거에 했던 연설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식 때 연설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 연설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지금 빨간 용이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임종석부터 쭉 주사파들이 어떤 식으로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꾸 김문수 보고 극우라서 안 돼, 이런 좌파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극우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의 폐악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또 지금의 국민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보다 어필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젊은 층으로의 확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책이라고 보여졌던 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뭐 버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해주겠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바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상복지 같은 부분은 굉장히 특히 젊은 층의 반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연금개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흐름에 맞는 의견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앞으로 청년층, 지금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은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분이고요. 뭐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가지고 갈 방식은 뻔합니다. 늘 해왔듯이 다른 사람이 했던 업적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할 거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중산층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 워딩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중산층 부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2021년 인터뷰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했던 언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베껴 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중산층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요. 개천용의 의미를 알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강남 좌파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 자체도
특혜를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년간의 친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정치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들 방식으로 낼름 먹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중산층 파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거든요. 절대 속지 마시라.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트로트 가수들 따라다니듯이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쌍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해서 정치인을 추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추종을 하게 되면 그 정치인들은 그런 추종 세력에 대해서 사실 우습게 알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어머님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습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좀 깨어나시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체제 전쟁이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만큼은 이겨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절박한 가치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지해야지 그냥 어머님들한테 정말 경박스러운 립서비스 한번 했다고 그런 이유로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해진 것이 10대, 20대, 30대들의 여론인데 2030 지지율 1%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우리 당이 후보라고 내놓으면 우리 당은 앞으로 정말 보수 괴멸이란 단어 쓰잖아요. 정말 다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을 만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일관성이라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후보인지를 근거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백지원 대변인께서 하실 얘기가 참 많으셨네요. 맺힌 것도 좀 있으시고. 근데 지금 이번에 백 대변인께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군 가산점제 부활시키는 문제하고 네. 여성 기초 군사훈련 도입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네. 문제 인식입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좌파들이 젠더 갈등을 이용을 해서 갈라치기를 해서 이제 여성들을 세뇌하고 표를 사왔었는데 전 우리 세대의 정치적인 어젠다가 젠더 이슈 하나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민했던 이슈가 이제 군 관련 이슈인데 이번에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성 징병제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특히 여성들이 이런 중국으로부터의 침략 위험이라거나 양안 전쟁에 대한 위험들이라거나 그리고 북한 간첩들이 계속 침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이 눈앞에 있어도 쓸 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이런 훈련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돕기로 이제 도우면서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성 기초 군사 훈련을 꼭 공약으로 받아주십사라고 제가 그걸 받아줄 분에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경원 후보를 돕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군 가산점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캠프에서도 의견이 모여 있었고 나경원 후보께서도 이제 대구 일정 중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청춘을 바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를 다시 복구를 하겠다. 다만 과거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그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군 가산점제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을 할 수가 아예 없게 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각지대를 다소 보완을 해서 군 가산점제라는 워딩 자체가 남성 정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성이어도 지금 뭐 여군 부사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군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별을 두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군에 복무한 계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군 가산점 제도를 복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성 기초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성 징병 이제 성별에 관계없는 징병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즉시 도입 가능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오래 걸리지 않고 단기간에 즉시 도입 가능한 것을 생각했을 때는 기초군사훈련부터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즉각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부분을 우리가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또 출마 선언문이라거나 나중에 이제 언론 발표했었던 내용들 K 아테나 정책 이렇게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내용들에도 들어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제 SNS를 통해서 한 줄 공약 같은 그런 것들로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 경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어제 화제가 됐던 이슈 한번 좀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한 화제였으니까 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전원 합의체의 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토록 지정을 했어요. 오후에 바로 이제 합의기일을 진행을 했고 아까 속보를 보니까 24일 내일에도 또 심리를 진행하겠다. 지금은 그런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다소 우리 쪽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소 이런 장면조차도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난 사법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던 것들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던 것들도 수용을 했고 연기하는 것들도 수용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상황들에 있어서 배려를 다 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온 재판 결과들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그리고 사법부가 2년 전부터 이미 이재명에게 줄을 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라는 기관이 사법부의 소속 구성원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세력에 따라서 갈대처럼 휘둘리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좌파 법관 같은 경우에 노태학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서 빠졌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또한 합리화 명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이것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할 시나리오가 이미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기재부의 권한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 기재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계획이 상당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가 노출이 될 지경이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 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으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금 이제 전제로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대법원 체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예를 들자면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제거한다. 네, 이재명 개인이라기보다도. 예.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뭐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입장 표명을 안 했지만 박균택 의원의 인터뷰도 있었고 이재명 변호인단 중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자신을 또 이제 예측을 못했던 이례적인 상황이다. 무죄를 희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공통적인 건 대선 전에 이것을 대법원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무죄를 희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희망성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상황을 볼 때 약간은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였다고 보이거든요. 보통은 소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겠으나 네. 계속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위해서 그들이 저는 강압을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강압을 지금부터 이제 네, 예.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뭐 무죄를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냈다는 것은 당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우회적으로 냈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의도대로 나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도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 어차피 출마 취소될 거고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놓든 우리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야 편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굉장히 교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그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치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키운 다음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다소 이게 정말 체계도 없는 상태로 항상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체계가 있었다면 나경원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진작에 대선 최전선에 우리 당의 중심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분들의 올곧은 뜻을 특히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다 원칙적인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최전선에서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좌파들은 정말 종중 종북 세력 그리고 이재명 보십시오. 지금 공산화 사상이 절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이나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추대를 하면서 온갖 힘을 동원을 해서 입법부, 사법부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을 해서 동원을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보다 경각심과 공포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파기 자판에 대해서도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저는 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여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원칙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기현 판사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판결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판결인 것처럼 좌파들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력화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좌파들은 우리법 연구회니 인권법 연구회니 하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들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장 정상적이고 온건하고 상식적인 그런 판사들은 또 내부에서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또 불이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응축이 되어서 이재명이라는 인간 하나로 저는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각에서도 파기 자판도 그럼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회부에 붙여 자기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보다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든 국민 여론으로든 우리가 아직 지금 낙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보다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 얘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주요 이슈 한번 좀 다뤄볼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후에 마치 이제 부산 민심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좀 일종의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인천 항만업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왜 물류하면 또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는데 왜 인천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냐 뭐 이런 이제 들고 일어났고 세종 지역도 행정수도를 특정 부처를 한 곳으로 보내서 뭘 분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표라는 생각을 해요. 뭐 가덕도 공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건데 저는 이게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부 기관을 옮긴다거나 뭐 국회를 옮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슨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게 표를 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기관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선 공약 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포감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산업은행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부산에 이전을 하니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이제 소속 기관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을 함부로 강행할 수는 없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이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근거는 대충 없고 부산 지역 유세를 할 때 부산에 뭐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공약을 팔아서 정권을 가지고 가게 된 다음에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또 지역 갈등만 촉발시키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요. 이런 공약들은 좀 자제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에 또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PK는요. 우리 지역의 텃밭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선 때 부산에서 우리 당을 그래도 미워도 지지해 주셨던 것은 윤석열 정부 제대로 돌아가게 해라라는 것에 대한 지지 의견이었고 양산에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정서가 굉장히 그게 치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PK는 더 이상 우리가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같은 사람이 시장 당선되고 그런 성관계 문제 같은 것들도 저지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 당에서 중수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 막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맨날 중수청 파리를 하면서 영남을 비하합니다. 영남을 비하하고 뭐 영남당 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김종인 추종 비하 세력들 덕분에 영남에서도 이미 비토 정서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 내려오면은요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 내보내서 중수청 파리하고 영남 비하하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이 지경으로 지금 지지층을 많이 빼앗겨버린 상황이다. TK에 대해서 막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PK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이런 해수부 부산 이전도 오히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더 달콤하고 달갑게 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응할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저는 민주당의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안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해수부 부산 이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툭 튀어나온 게 뭐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이야기하기는 시작했는데 기재부 예산 편성권 문제도 나왔어요. 네. 그걸 이제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그러면 사실상 기재부 본래의 기재부는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을 지금 그 방안을 민주당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뭐 최종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하는 셈이긴 한데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렇게 대통령실로 이렇게 직계 조직으로 만드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행정부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라는 기반 작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의 맥도 그리고 그들이 추진했던 여러 악법들의 맥도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거든요. 가령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예산 편성권, 기재부가 가진 권한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재부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이기도 한데 이것이 또한 정책의 방만, 그러니까 정책 포퓰리즘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돈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쥐고 휘두를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문재인 암흑기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그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공산화 체험기라면 이제는 실전으로 공산화가 정말 일주일 하루만 해도 진전이 되고 일주일만 해도 진전이 되는 큰 보폭으로 진전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유진영 우방국들이 더 이상 우리를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도 교육부에서 일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 내부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가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 노조는 이미 좌익 성향이 강하고 민주당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공무원들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든 말든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에게 그 충성심이 기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이 기저에 안 그래도 깔려 있는데 예산 편성권까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본인이 주게 된다면요. 이 공무원 조직은 추후에 우리가 보수 정부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 조직은 영원히 좌파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고 또 저는 이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교활하다고 느꼈다는 것이 탄핵 반대 전국에서 이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절반에 달하는 국민들이 외쳤던 것이 내각제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곧 귀족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처럼 정치에 있어서 뭐 아는 사람 자식 꽂아준다거나 조민들 정치판 조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라는 제도가 이제 만약에 정말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가 되게 된다면 일본과 같은 세습 정치 그리고 정치의 귀족 계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대한 의회 해상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입법 권력을 견제를 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이 이 아이템조차도 선점해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가게 되면 본인이 공약으로 이야기했었던 정책에 대한 추진 권한을 정말 추진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했던 거 그냥 다 지킬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권의 강화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 어젠다마저 지금 민주당에 빼앗아가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본인들의 독재 작업에 대한 기반 작업을 사실상 마쳐가는 수준에 이미 달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셨다면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의 퇴행적인 여러 가지 지금 후보의 공약 남발, 뭐 정책 남발 그 문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 하나 좀 짧게 다뤄볼게요. 전장현의 불법 시위 문제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좀 크게 계속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 지금 이틀에 걸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를 했죠. 21일에 먼저 해화역 동대문 방면에서 무단 점거를 했고 22일에는 해화역 출근길에 선전전을 하다가 강제 퇴거 당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이 어쨌든 나서서 강제 퇴거를 시켰는데 이 지하철 점거 시 다시 지금 1년여 만에 대략 1년여 만에 지금 시위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약자파리하는 약탈자 세력 또한 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장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부산 지하철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는 완전히 시민들에 의해서 내쫓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또 해화역에서 이렇게 하고 늘 해왔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반복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정책적인 개선을 바란다면 그런 정책 담당자라거나 그런 기관들에 가서 사실 전 집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해봤자 피해를 보는 거는 무고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 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본인들이 말하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본인들에게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인 국민들 이건 정치 편향성을 벗어나서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악을 지르고 때를 쓰고 본인들이 다시 한번 피해자인 것 같은 모습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해왔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도대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런 관련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도 정말 관철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일단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 방식이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어야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끼치고 그에 대해서 그들이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에 대한 특혜나 뭐 권리를 달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주장들은 더 이상 납득되기 어려운 시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관계없이 국민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장애인에 대한 고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면 그걸 계속 개선해가고 권리를 뭐 증진시키는 노력은 늘 격려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전장현 같은 단체가 마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알려지면서 이 과격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장현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단체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자파리하는 약탈자 세력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본인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단체 이름에 그냥 그런 걸 넣는 거예요. 가령 여성을 넣는다거나 뭐 장애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문화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그리고 뭐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대진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리고 소속 구성원들 실제로 나온 거 보면 대학생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눈속임을 해서 본인들이 마치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 조직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라는 단어도 그런 맥락에서 많이 팔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뭐 권익 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 이름 하나 팔아가지고 보조금 타먹거나 정치 세력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성별 논란을 부추길수록 본인들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행태만 보여왔거든요. 근데 전장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PC주의 약자파리 세력들은 결국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소속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뭐 장애인들에 대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방해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나지 어느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에 있어서 이런 정체성을 파리하는 세력들은요, 결국 역설적으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무조건 약자여야 되고 무조건 보호만 해줘야 되고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어서 어딘가에 가둬놔야 되는 존재로 하니까 그 수동성을 세뇌시켜야 이들이 본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수동성의 세뇌는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축소하는 방향성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과거에 뭐 박원순이라거나 이런 좌파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권력농단 같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당에서도 이미 참 김예재 의원 같은 사람이 전장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이제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이용을 해서 비례대표에 2번이나 지금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예지 의원이 대다수 장애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는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례대표를 2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어떻게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권층을 데리고 와서 이런 대표성 하나 팔아서 정치하게 시키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시각을 잃었거나 이제 이동이 불편해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지,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공천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이런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정말 보편적인 사람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1대1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파는 특권 계층인 전장현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약자파리를 하면서 이런 쇼를 하고 후원금을 받고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장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환경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여성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이런 프레임을 반드시 깨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다짐이고 저희 세대들의 문제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백지원 대변인의 열변을 네. 또 드리게 되네요. 네. 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백지원 대변인 2부에서 여러 쟁점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백지원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강전의 변호사님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공직선거법 문제부터 한번 좀 주제를 좀 한번 해보죠.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곧바로 오후에 대법원에서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네. 속도를 좀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 스스로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라라고 일선 법원들이 이미 공문을 다 보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게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됐는데 4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게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럼 예. 633 하면은 마지막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 건데 지금 그거를 하려는 그 대법원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제 속보가 여러 개가 떴죠. 그렇죠. 아침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딱 뜨자마자 몇 시간 있다가 이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바로 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태하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회피 신청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피 신청을 받아줬다. 그리고 이게 4번의 속보가 나왔어요. 네.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속도감을 올리겠다라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속보 중에 일단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정됐다. 그렇게 먼저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대법원 2부 그러니까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네. 이게 또 알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어떤 의지로 사실은 갑자기 소부에 배당했다가 이 전원 합의체 회부했는지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그쵸. 좀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을 소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네. 소부는 4분의 대법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만장일치로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소부 자체에서 그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 4명이 전원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규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미 공유가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에서 의견서 내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22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는 전원 합의체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선제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까? 그러니까 규정으로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2부로 갔잖아요. 그러면 2부에서 4분의 재판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은 않을 때 이럴 때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게 대법관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부에서 할 것인가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가는 대법원 대법관들의 어떤 재량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것에 있어서의 대법원 규정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거고 네. 대법원 그 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를 넘기느냐 이런 게 대법원의 그 내부 규정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저께 2부로 배당됐는데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게 좀 보통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소부에서 좀 이렇게 심리를 하다가 네. 우리 의견 일치가 안 된다. 혹은 이거는 기존의 판례랑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원 합의체로 해야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조금은 심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어제는 특이한 게 2부 가자마자 전원 합의체 회부됐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 속도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하잖아요. 그때의 배당 방식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 심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대법관들 전원이 다 같이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네 분이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반수로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의견이 아닐 것 같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가 그러면 이제 원래 내분 소부에서 마무리할 게 전원합의체로 가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633 원칙 여기 대법원에서도 또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 예.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 사건. 예. 그게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된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리 좀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저께 이제 전원합의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면은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재판장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잖아요. 네. 근데 주심 재판관은 박영재 재판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많이 알려졌는데 이 박영재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으로 알려졌습니까? 일단 주심이시기 때문에 우리 뭐 헌법재판소에서 정영식 주심 뭐 진행하는 거 많이들 보셨으니까 이제 주심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에 있어서 쟁점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고 그래서 8월에 임명이 됐어요. 이제 들어오신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대법관이십니다. 근데 지금 사법행정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일단은 부산 출신이신데 배정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9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꼭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법관으로 임용이 됐을 때 서울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엘리트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연수원 인식하는군요. 성적들 예.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처음 임관지에 대해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예. 처음 임관된 것을 보면은 이분이 엘리트 코스로서 처음부터 연수원 성적도 좋았던 분인가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그 동부지원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엘리트 코스가 시작부터 그랬었다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에도 계셨었거든요. 법원행정처도 역시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인사 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완전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키맨이 될 것 같다 생각한 게 대법관으로 작년 8월에 이제 임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취임사가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대법관이 되겠는 건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그때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이재명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민주당 경선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이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속보에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그게 그렇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그 사유로 지금 알려졌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세요? 민주당 측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빌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제척 기피가 아니라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신청하는 겁니다. 제척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재명과 노태학이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하는 거고 이제 뭐 기피는 그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뭐 대북 송금 사건 뭐 기피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회피는 실상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관 스스로가 내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지금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죠. 솔직히 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관련된 재판에 중앙선관위원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공정한 재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관심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무죄 여부 네,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선고 시점 문제일 텐데 그렇죠. 여러 예측이 이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선고 시점을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등록 전에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대선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대선 6월 3일 그 사이에 선고가 이루어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지금 발생할 시나리오가 여러 형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무죄로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어떠한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고 문제는 유죄 판단을 하셨을 때 파기 자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실상 대법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속도감을 내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파기 환송을 했을 때 이 시점 만약에 6월 26일까지가 633 원칙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이지만 6월 3일 이전에 파기 환송을 해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죄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도 절차라는 것, 또 서류 송달 이재명 대표도 얼마 더 서류를 송달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서류 송달하고 뭐 하면 한두 달 정도는 후딱 가버리는 거죠. 지금 대법원도 3월 26일 날에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어제가 지금 4월 20 며칠이죠?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4월 22일이죠. 네, 한 달이 되어서야 처음 심리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만큼 고등법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이게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형에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고등법원을 돌려버리기만 하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죄 취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덜컥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뭐 몇 달 뒤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사실상 파기 자판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다뤘는가 또 그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파기 환송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당연히 맞지 않는 대통령 후보이지만 민주당은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관없이 일단 이 사람 계속 대통령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굉장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상 무죄 선고라는 네. 기각을 하는 게 하나.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각이나 이제 파기 자판의 경우에는 어쨌든 선고 시점에 따라서 사실상 사건이 종료되잖아요. 네. 예, 그로부터 종료가 되는데 유무죄가 확실히 가려져서 근데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항소심에 가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심리해서 대법원까지 오는 그 과정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에 선고 시점도 정해주고 그걸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선고를 해라? 그렇게는 하기 어렵죠. 예. 재판부마다의 재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고해라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법원에 633 원칙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공문 자체가 일선 판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선고를 해야겠구나라고 압박감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지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파기환송 시에 지정하가 못한다면 예를 들면 5월 중순이나 5월 말경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실제로는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통지서를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인수위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뭐 다수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그 쟁점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은 그러면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헌법 84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이재명도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소추 대상 재판이 중지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본인은 그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다수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네. 대법원이 사실상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을 할 경우 그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에 발생할 상황을 예정을 만일 가정한다면 재판이 가능한지 네. 그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예. 대장동 뭐 그리고 하여튼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지금 위중교사 사건이라든지 이게 근데 각각의 재판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재판부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각자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판부는 진행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겠죠. 왜냐하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결심,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기일을 6월 3일로 잡았는데 마침 그날이 조기 대선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그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 때 이 재판을 땡기진 않습니다. 보통은 뭐 1, 2주 정도 뒤로 혹은 뭐 재판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뒤로 잡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뭐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을 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뭐 고등법원에게 너가 진행을 해라 말아라고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등법원이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서류를 송달을 하면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 연락이 갔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헌법 84조에 따라서 나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 같은 걸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우리 또 지난주에 다뤘었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예.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지금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처분을 인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두 분이 지금 정지된 상태로 쭉 간다면 본인 되자마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사건들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처분 인용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결정이니까 존중은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 정말 책임감 있게 대선 전에 이 가처분을 인용은 이따 됐는데 본안 판단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부분은 예상을 못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전원합의체 자체로 갈 거라는 이야기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일단 좀 특이해요. 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뭐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붙여줬던 거잖아요. 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항소심에서 아예 모든 것이 무죄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들은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대법원 내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처럼 2부로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되자마자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 오히려 조금은 독특한 상황이고 속도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 어제 상황에 그런 이제 소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노태야 대법관은 회피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예. 전원합의체 갈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은 했을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답변서를 내자마자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심리기일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본인이 그 전원합의체 가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도 항소심에서는 유죄였는데 그거를 결론을 무죄로 바꾸면서 지금이랑은 반대죠. 항소심에서 무죄였는데 이번에 유죄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결론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나 이제 뭐 그 법률지원단 뭐 이쪽에서는 좀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6월 3일 대선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났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선고가 나버리면 민주당은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안 내겠다고 했는데 낼 가능성도 아니, 있다. 안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후보 등록 뭐 중앙선관위에다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유죄 판결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후보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쪽에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민주당이랑 같이 하자는 둥 이런 얘기하다가 민주당이 사실 귀등으로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교섭단체 관련해 갖고는 서로 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냥 본인들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뭐랄까요?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가 나올 거로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렇다면은 뭐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파기 자판으로서 확정이 나온다면은 후보가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뭐 이재명은 물론이고 상황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역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플랜 A만이 아니고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의 후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그게 선고 시점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후보 등록 전에 직전에 또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겠죠. 어쨌든 아버지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집요함이 있고 그리고 네. 본인들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법원에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얘네가 스스로 유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일 수 있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마음으로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좀 판단이 달랐잖아요. 네. 예. 그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네. 났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났는데 1심과 2심이 판단 결과적으로 달랐는데 대법원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라고 보세요? 일단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네. 김문기를 아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말하자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장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에서는 상고이유서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또 그 사진을 잘라서 살짝 확대를 한 것인데 이게 조작이다라고 봤던 부분 이거는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문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작 이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행위와 인식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항소심에서 봤던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대법원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첫 번째 주제로 대법원에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됐다. 그걸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우리 댓글엔 희망 고문 이야기도 하시면은 그런데 항소심 무죄가 난 자체가 법조계 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이게 다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은 아니고 법조인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른다면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법조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관들도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겠죠. 뭐 한 명의 또 대법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법관 뭐 헌재의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법 연구위 국제인권법 연구위 출신들이 워낙 다수라 결론이 사실 어느 정도 나 있었다고 보이는데 보수 성향의 그 뭐 재판관들을 누르는 게 과제였다면 지금의 대법원은 좀 체제가 다르죠. 다른 체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희망 고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그 사이에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딱 국민의힘 경선 문제 다루려고 하니까 오셨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 방금 전에 이제 강전의 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주시면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정말 이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이고 예. 국가 수호의 헌법 수호의 의지를 대법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이 투표일 전에 선고하라 이걸 겁니다. 분명히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만큼은 대법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용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국민들은 또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또 다시 이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또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정상회담 할 수 있어요?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 국가 경제는 국가 신인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 강전의 이 대변인의 법적인 분석을 떠나서 저는 제발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5월 30일에는 선고를 내려라. 5월 30일에 선고를 내려서 저는 끝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대선이 끝나도 불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아까 댓글로 권순일도 전원합의체 아니었나요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예, 여쭤봐 지난번 주셨는데 예. 맞아요. 그때도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었고 그때 전원합의체 내부에서 의견이 좀 갈렸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권순일 대법관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한 달 있다가 선고가 나왔어요. 그것도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뀌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원합의체로 들어갔고 첫 번째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은 지금 4월 말이니까 5월 말 안에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천천히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좀 살펴보시죠. 워낙 헌재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깨지는 것처럼 이제 믿었던 것을 잃은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꼭 헌재와 같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